나는 시애틀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시골 작은 마을 오래된 집에서 산다. 한국에서 기자로 일했었고 미국에 와서 박사학위까지 받았지만 세상에 써먹지 않고 숲속으로 들어왔다. 기자 출신 남편도 청소년 자녀 둘도 숲속으로 들어왔다. 한때 우리 가족이 살았던 삶과는 멀어진 셈이다. 어려서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해야 한다고 배웠었다. 고시 합격 또는 대기업 입사 등으로 어떻게든 이름을 널리 알리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그렇게 해내야 성공으로 치는 그런 삶에 단 한 번도 물음표를 달아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명문대에 입학해 공부하고 전문직으로 일하는 흔히들 말하는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딱히 그런 삶을 사는 별다른 이유는 없었다. 그냥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사는 게 멋진 삶이고 좋다고 하니까. 때때로 공허함을 느끼기도 했지만 그런 공허함도 인생의 일부라 여기며 그저 모두가 바라는 그런 삶에 가까워지는 것을 행복으로 느끼면서 나름 자족하며 살았던 것 같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앞만 보고 달리는 삶에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걸까? 딱히 바라는 것 없이 남들이 정해놓은 정답 인생에 내 인생을 끼워 맞추기 위해 노력하며 꼭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 어디에 있든 어떤 방식으로 살든 이제라도 나만의 방식으로 삶을 음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보기 위해 모든 걸 정리하고 이곳에 들어왔다. 명확한 계획도 준비도 없이 그렇게 우리 가족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미국 시골에서의 삶을 택했다. 보장된 직업, 정기적인 수입 없이도 원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하는 마음을 품고 모험이자 실험 비슷한 생활을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그런 숲에서의 삶은 7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40대에 은퇴를 선언한 우리 부부는 도시를 떠나긴 했으나 자본주의자의 길을 포기한 건 아니다. 정해진 날짜에 빵을 구워서 팔고 글을 써서 최소한의 돈을 번다. 현대 문명의 혜택은 필요할 때 적절하게 이용하지만 최소한으로 하며 살아간다. 직접 만든 빵을 먹고 핸드폰도 TV도 없이 자연에서 그리고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때로는 소소한 무언가를 하면서 하루를 보낸다. 아이들은 학생이라는 직업이 있지만 우리 부부는 딱히 직업이 있는 것도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다. 실개천이 흐르고 나무가 잘 자라는 넓은 땅에서 살지만 땅을 파고 큰 나무를 자르는 등 값비싼 기계가 필요한 농사일은 웬만해서는 하지 않는다. 내 몸이 감당할 만큼의 일만 한다. 자연에서 채집한 과일이나 버섯과 같은 식재료를 이용하고 그냥 크게 애쓰지 않는 삶, 자연스러운 삶을 살아간다. 이처럼 환경에 맞춰 살다 보니 의도치는 않았지만 우리는 자연스럽게 미니멀리스트가 되었다. 숲에서의 생활을 시작한 뒤 우리 가족은 일단 소비를 줄였다. 물건은 되도록 사지 않았고 꼭 필요한 물건은 중고로 구입했다. 모든 집안일은 대부분 직접 한다. 빌릴 수 있는 건 빌려 사용하고 만들 수 있는 건 최대한 만들어 쓰려고 한다. 사람을 별로 만나지 않기 때문에 좋은 옷을 입을 필요도 멋을 낼 필요도 없으니 옷은 대충 입고 머리는 집에서 다듬는다. 책은 도서관에서 빌려 읽는다. 스마트폰을 폴더폰으로 바꿨고 집에서 사용하던 인터넷을 끊었다. 비누와 샴푸는 재료를 사서 만들어 쓰다가 샴푸는 아예 쓰지 않기로 했다. 요리도 최소한으로 하고 식재료는 되도록 있는 그대로 먹는다. 도처에 자라는 블랙베리와 야생초를 채취하고 통밀을 갈아 빵을 구우며
막걸리 누룩으로 된장과 간장을 만들어 먹는다. 우리는 이렇게 어디에서도 가르쳐주지 않은 삶의 지혜를 손수 깨닫고 있다. 자본주의를 완전히 떠나지 않고도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삶이다. 사인의 우리 가족 생활비는 100만 원 정도다. 간혹 타지에서 숙박을 해야 하거나 자동차 수리비 등의 예상 외의 지출이 생길 때면 생활비가 조금 더 올라갈 때도 있지만 대부분 80만 원쯤 쓰고 끝나기 때문에 변수를 포함해도 평균적으로 100만 원 선이다.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다. 통신비는 10만 원이다. 우리가 사는 이곳은 서울과 물가가 비슷하지만 미국은 땅이 넓어서 그런지 통신비는 한국의 같은 서비스와 비교하면 2배 정도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를 쓰고 있다. 스마트폰은 없고 통화와 문자만 되는 2G 휴대폰 2대를 내 식구가 나눠 쓴다. 옛날에 한 가정에 전화가 한 대만 있었던 시절처럼 서로 전화도 바꿔주고 메시지 전달도 해준다. 공과금도 얼마 안 된다. 전기세는 여름에는 2만 원, 겨울에는 15만 원이다. 에어컨은 없고 난방, 급수, 취사 모두 다 전기다. 수도세와 상하수도 비용은 전혀 안 든다. 물은 우물물이고 정화조를 이용한다. 이 인근 주택들은 모두 같은 시스템이다. 유류비는 15만 원보다 조금 덜 나오는 편이다. 그 외 보험과 오일 교환비 등을 포함해 자동차 유지에 드는 비용을 월 평균으로 따져보면 10만 원가량 된다. 그럼 4인 가족의 식비는 얼마일까? 우리 가족 한 달 평균 식비는 대충 40만 원 정도다. 물론 처음에만 해도 이보다 훨씬 많은 돈을 썼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외식도 하고 와인도 사 마시고 가끔 스타벅스도 가고 때때로 베이글 전문점에서 빵을 구입하기도 하면서 평범한 도시 가족처럼 썼다. 그렇게 썼을 때는 식비가 150만 원 정도 되었었던 것 같다. 그런데 지금은 이러한 것들에 돈을 한 푼도 쓰지 않는다. 시골에서 이것저것 뜯어먹으며 지내다 보니 입맛이 관대해진 덕분인지 제철 채소를 찐 것이 반찬의 전부인 날이 점점 많아졌고 빵은 직접 만들어 먹고 마시는 차는 주로 집 근처에서 자생하는 카모마일 계통의 꽃잎이나 라벤더, 로즈마리 등을 말려서 만들거나 생강을 썰어 끓여 마신다. 이런 식으로 생활하다 보니 식비가 한 달 평균 40만 원으로 훌쩍 줄게 되었다. 지금 우리 집에는 커피도 와인도 맥주 한 캔도 찾아볼 수가 없다. 생활이 변하자 이전에 우리가 즐기던 것들도 자연스럽게 많이 떠나갔다. 가끔 한국에서 알고 지내던 지인들이 우리 집을 찾을 때면 이런 여러 공백들에 놀라고는 한다. 일단 커피를 안 준다. 커피가 없으니까. 물론 서울에 살 때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스타벅스나 커피빈에 종종 들렀었고 주말에는 예쁜 카페에 일부러 찾아갈 만큼 예전에 나는 하루에도 몇 잔씩 습관적으로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었다. 그 시절 나에게 커피는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 그때 내가 즐기던 커피의 의미는 순간의 여유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커피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를 잠시 녹여주는 향기였고 어색한 사이라도 가볍게 나눌 수 있는 화제였으며 간편하고도 풍부한 하나의 취미 생활이었다. 빠듯한 출근 시간이나 그날 처리해야 하는 업무에 대한 부담감에서 잠깐이나마 해방되는 느낌 또한 커피의 기쁨이었다. 지금 생각해도 그때 커피에 쓴 돈도 시간도 하나도 아깝지 않을 만큼 커피는 도시의 치열한 삶 속의 여유이자 행복이었다. 그 시절 도시에서 커피와 함께 즐기던 그 작은 사치를 나는 여전히 사랑한다. 그러나 지금 당장 이 시골에서 나에게 커피는 그냥 커피일 뿐이다.
도시에서 치열히 살 때는 큰 위로와 행복이었던 존재를 지금 이곳에서는 찾지 않아도 되니 말이다. 또 어쩌다 내가 다시 도시에서 살게 된다면 더 정성스럽게 커피를 즐길지도 모르겠지만 생활이 달라진 지금 나는 커피에 의지하지 않는다. 새 물건을 사고 싶거나 필요할 때 언제나 나에게 질문은 하나다. 절대적으로 필요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내가 갖기를 원하는 것과 필요에 대해 착각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평소 중고가게를 활용하고 물려받고 무엇보다 있는 것을 쓰고 또 쓰는 생활을 하는 우리 가족에게, 특히나 우리 아이들에게는 돈을 주고 새 물건을 사는 일이 생소한 경험이다. 우리가 가난해서 그런 것이냐고 한다면 사실 잘 모르겠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가난한 건지 부자인지 잘 모르겠다. 소득이 극히 적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적은 돈으로 사는데 어려움도 아쉬움도 없는 것도 사실이다. 흔히 부자가 아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물질적으로 부족한 탓이 노동과 노고가 부족한 탓이라고 성급하게 여기고는 한다. 그래서 늘 돈만 더 있다면 수고로움이 사라질 거라 생각한다. 또 지금 가지고 있는 돈마저 없어진다면 더 혹독한 고생을 할 것이라는 불안과 공포심을 가지고 살아간다. 나 역시 자본주의 안에서 나고 자란 평범한 사람이라 예나 지금이나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는 기본 전제에 반대하지 못한다. 돈이 없으면 불행해지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고 그렇지 않은 사회의 모습을 상상하기 힘들다. 신기하게도 이런 생활을 계속할수록 나는 깨닫는다. 이토록 외진 곳에 살아도 사회와 나는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이런 자유를 누리는 일 역시 자본주의 하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내가 뼛속까지 자본주의자라는 것을 말이다. 그랬기 때문에 늘 돈의 위력에 압도당해 공포심마저 느꼈으며 내 삶의 가치를 높이는데 대체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가 늘 궁금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 돈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는 숫자로 표현할 만큼 정확히 알지 못한다. 다만 시골에서의 자급자족의 생활을 해나가며 확실하게 깨달은 것은 하나 있다. 사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 공포를 느낄 만큼은 아니라는 것을 말이다. 이는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다. 단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돈의 크기보다는 자신을 채워주는 풍요가 어떤 것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사람마다 소유하고 싶은 물건도 원하는 재산의 액수 또한 모두 다를 것이다. 또 만족이라는 채워짐의 기준선도 각기 다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가 행복해지는 맥락을 깨닫고 탐구하는 일은 더없이 중요하다. 나는 자급자족의 시골 생활을 해나가며 틈만 나면 흙을 만질 수 있는 환경이 더없이 좋고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는 여유로운 시간에서 돈과 사회적 지위를 가진 것보다 더 큰 풍요를 느낀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 가치들이 중요한 만큼 세속적인 욕망은 크지 않다. 고정적인 월급 없이 사는 삶, 은퇴에 관한 경제 기사들을 접할 때면 대부분이 현재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면 한 달에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부터 시작한다. 그러나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은퇴를 한 뒤에도 은퇴 전의 생활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직시해야만 진정한 은퇴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소비를 줄이는 건 고정적인 수입 없이 사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일이다. 소비를 줄인다는 것은 한마디로 덜 중요한 것들을 덜어내는 용기다. 또한 자신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치열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나 역시도 소비와 소유를 줄이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다. 당연히 처음에는 고통이 따랐다. 그러나 소비를 축소하는 생활의 적응은 물질로부터 얻고 싶은 욕망의 크기를 점점 작게 만드는 경이로운 경험이었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해 우리 가족은 소비를 줄이는 것이 꼭 비참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다. 오히려 현재에만 중요한 의미를 두고 지금 생활에 맞는 것으로만 채우려 하다 보니 부족함이 아닌 생각보다 더 큰 자유를 얻게 되었다. 직업도 수입도 내려놓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부럽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가끔 만나곤 한다. 그때마다 나는 있는 그대로 대답한다. 시골에 있는 이동식 난림주택으로 이사하면 당장 우리처럼 살 수 있다고. 따뜻한 물도 나오고 비도 안 새고 살만하다고. 아이들도 시골 학교를 보내니 주변에는 학원이 없어 학원비 걱정은 하고 싶어도 못한다라고 말이다. 그러면 차마 그렇게는 할 용기가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더 대단해 보인다고 답한다. 그러나 우리 부부는 용기가 있거나 결코 대단한 것이 아니다. 가진 돈이 적은 것을 인정했고 참을 수 있는 가난을 선택했을 뿐이다. 가난은 분명 불편하고 참아야 하는 무엇이다. 그러나 가난 안에는 고독이 있다. 그리고 그 고독은 모든 것의 진짜 가치를 되돌려준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돈이 모자라서 누리지 못하는 일들을 애초에 바라지 않으며 그것 때문에 우리의 능력과 가치가 결정된다고 생각지도 않는다. 지금 이 순간의 만족, 그 적정선 이상을 바라지 않는다. 생각해보면 항상 나를 힘들게 했던 것은 욕구 자체보다는 그 욕구가 어떤 선을 넘어서도 계속 이어졌을 때였다. 늘 시험 공부가 힘든 것보다는 시험을 잘 보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생각이 힘들었고 당장 돈을 못 벌어서 힘든 게 아니라 언젠가 돈이 부족할 거라는 미래의 부정적인 전망 때문에 더 힘들었다. 그러나 현재의 삶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아는 지금 나는 돈이 더 많은 사람이 부럽지도 지금보다 돈이 더 없을까봐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스스로의 욕망에 항복하며 삶의 재미를 느끼는 지금 나에게는 조바심도 불안함도 없다. 나에게 시골 생활은 넉넉한 공간과 시간 그리고 적은 생활비를 의미한다. 야생의 집이 침범당하지 않을 정도만 최소한의 관리를 하고 새삼스럽게 이웃들과 교류하며 일을 벌이지도 않고 조용히 고립을 즐긴다. 정말이지 알 수 없는 게 인생이다. 과감한 결단이나 실행과는 거리가 멀었던 안전지향형의 소심한 내가 어쩌다 보니 미국의 한적한 오래된 시골집에서 직장도 없이 직접 구운 통밀빵과 찐 야채를 주식으로 먹고 살고 있으니 말이다. 이런 삶을 살게 될 거라고 나부터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다. 생각해보면 의도치 않았던 삶의 변화는 순순히 제 발로 찾아온 것만 같다. 이제 우리에게는 새벽같이 일어나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루를 살아야 한다는 부담이 온전히 사라졌다. 오늘은 뭐 할까 같은 생각도 안 한다. 계획도 없고 목적도 없고 잘해야 한다는 생각은 더더욱 없다. 다만 최선을 다한 끝에 지쳐버려 다른 일은 하고 싶지 않게 되는 것도 싫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여유로이 식사를 하고 시시한 농담을 주고받는 즐거움을 놓치기도 싫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를 그저 최대한으로 누리고 싶다. 솔직히 이렇게 살아도 되나 모르겠다. 그냥 이렇게 살고 있을 뿐이다. 이전과 지금 중에 언제가 더 행복에 가까운지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다. 그저 우리 가족은 현재를 살고 있다. 여전히 나의 인생에는 의문도 많고 결정해야 할 일도 많다.
또한 쉴 새 없이 온갖 계획들이 생겨나고 또 사라지고 있다. 어느 날 갑자기 한국에 가서 책방이나 상담소를 차릴지도 모르고 큰아이 대학 근처로 가서 살지도 모르며 세계를 방랑할지도 모른다. 혹은 이웃도 없는 더욱 깊은 시골로 사라질지도 모른다. 앞으로의 내 삶이 또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나조차도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런 내 삶의 과정들이 성공과 실패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의미를 지닌 이야기, 나만의 배움이 되기를 바란다. 나는 앞으로도 그 어떤 시간이 펼쳐지든 욕심내지 않는 마음으로 천천히 내게 맞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